30쪽입니다. 천안지원에 2024 4222 이렇게 돼 있는데, 전원주택 단지 안에 건물을 짓다가 중단돼서 토지만 경매로 나왔고 건물은 매각 제외입니다. 근데 제가 이 짓다만 건물인데 건물을 내가 혹시나 하고 띄워봤더니 건물이 등기부등본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건물을 지어서 건축허가를 받으면 사용 승인을 받게끔 되면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져야지 건물을 가지고 등기부등본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에 안 올릴 수 있죠. 건물을 건축허가만 받고. 그러면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못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저 사람이 나한테 저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건물을 등기부등본에 안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게끔 해주십시오. 그러면 건축물 관리장이 없이 강제로 기입 등기해서 건축물 관리장 없이 건물만 등기부등본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더니 건물만 등기부등본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누군지 몰라도 예전에 경매로 신청하려고 강제 기입 등기를 했다가 지금 건물은 빼놓고 땅만 경매로 나온 겁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아셔야 될 것은 전원주택이 참 인기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땅 값이 얼마로 떨어졌죠? 2억 4천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5,800까지 떨어져서 내가 6천만 원 주고 샀다고 가정합시다. 건물을 골조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한 1억이든지 1억 5천을 드려야 된다 그러면 내가 6천만 원 주고 사도 한 2억 이상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억 이상 돈이 들어갔을 때에 매도를 가능하겠는가? 이건 여러분들이 심사숙고 해봐야 되는 겁니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런 것은 있지만은 제가 이런 것에 대한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라도 한번 제가 추천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건축주가 현 누구로 해서 강제 기입 등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땅을 낙찰 받았죠. 건물은 제외입니다. 그러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를 때는 땅 주인으로서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라.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료를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서 자기가 건물을 살고 있다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다 그러면은 지료를 내서라도 내가 여기서 얼마까지 쓰다가 나가야 되겠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골조만 있는 걸 가지고 내가 매달 지료를 주고 사람은 없겠죠. 그럼 우리는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그러면 이 사람은 네 멋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낙찰을 받고 지료 청구를 하게끔 철거하고 지료 청구를 하게끔 되면 판사님이 철거하고 지료를 주라고 나옵니다. 소송하면 판결이 나요. 그럼 판결이 나게끔 되면 제일 먼저 내가 채권자죠. 채권자니까 채무자의 재산 명시를 요청할 수가 있죠. 실정도.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아파트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 건물을 아파트를 경매로 집어넣어야 돼? 아파트를 집어넣어야 돼? 그 아파트를 그러면 자기가 공유자 몇점 뭐 취하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 건물 허물 때까지 돈은 계속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이 사람의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하게끔 해서 그 사람의 다른 재산을 경매로 집어넣을 수 있다. 근데 다른 재산이 없다.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여기 기입등기 세서 이 건물을 경매로 집어넣는 거죠. 그럼 경매로 집어넣으면 골조가 내가 보기에는 뭐 1억이든지 1억 5천 감정가에 돼서 토지는 매각 제외, 건물만 매각하고 골조가 경매로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땅은 없이 짓다만 건물만 경매로 나오면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가격이 한없이 떨어지겠죠. 뭐 8차 9차까지 떨어지면 그때 언제 낙찰을 받느냐? 내가 돈을 받아야 될 만큼 지료를 청구해서 300만 원이 받을 돈이 있든지 400만 원이 받을 돈이 있다고 할 때는
낙찰을 받아서 그 돈을 받으면 그걸로 되니까 이 건물이 내게 되죠. 그러면 그 건물을 함의를 보지 않아도 내 걸로 만들어서 건물과 땅이 내 걸로 됐으니까, 그러니까 건물과 땅을 전부 다 내 걸로 만들어 놓고 파는 방법이 중요한데, 내가 건물을 마무리시켜서 팔아야 돼요? 싸게 팔아야 돼. 그러니까 건물도 내 거 됐고 허가권 다 내 거 됐으니까 공인중개사한테 땅값이 감정 가격이 한 2억 5천인데 한 1억 2천만 받아서 허가권하고 홀조 다 주고 살 사람 찾아주시고, 찾아주시면 내가 공인중개사인데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 소송을 압류하고 경매로 집어넣으면 연락이 오죠. 내 그 건물 그냥 줄 테니까 가져가. 그리고 소송 취하해줘. 알았어. 그러면 내가 그러면 보면 우리가 처음부터 이것이 임야였기 때문에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대체살림조성비 냈겠죠. 근데 건축허가를 다 받았으면 대체살림조성비나 이런 거 다 낸 거 허가권이 그냥 나한테로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허가권을 다 넘겨받은 걸 가지고 이제 중개사한테다가 짓담한 건물도 허가권이 나 있고 땅도 내 거다. 그러니까 그 짓담한 건물을 빼놓고 땅값이 한 2억 5천 가는데 건물 짓담한 건물 끼워주고 한 뭐 1억 5천이고 얼마든지 내가 주면은 당신한테 내가 공중개사님한테 내가 얼마를 드리고 나는 얼마만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6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으니까 한 1억만 받아도 돈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땅값이 2억 5천짜리를 1억만 받아도 돈이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된다 이런 게, 절대로 여기다가 내 돈 들여서 마무리한다. 단차 하나 주웠다가 양복 맞추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를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낙찰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 어떻게 팔고 빠져나오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아니 예전에 건물이 다 지어진 거를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을 사람이 살고 있는 거를 낙찰 받아서 그 협상을 안 해갖고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고 해갖고 안 하니까 지려갖고 건물만 경매로 집어넣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한 2억짜리가 한 4천까지 떨어지니까 어떤 사람이 낙찰을 받더라고. 그 낙찰을 받아서 그 땅은 우리 건데 했더니 그거 잘못 받았냐고 잔금 안 내더라고.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2천 몇백만 원까지 떨어지고 어떤 사람이 또 낙찰을 받았더라고. 그 사람 잔금 냈어. 우리가 찾아갔지. 이거 땅 우리 거고 이거 어떻게 된지. 그런 거였어요?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건 모르고 내가 이렇게 샀는데 땅 얼마에 파실래? 감정가에 그 당시에는 감정가 한 90%만 주셨더니 그 정도면 땅값이 130만 원 가는데 100만 원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팔겠는데 우리 땅값은 그때 6천 얼마 주고 사지 않았는데 건물주한테 1억 얼마 주고 팔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는 건물이 다 지어져 있는 건데 이거는 지땅한 건물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사람이 낙찰 받을 리가 없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좋은 점은 이렇게 보면 건물을 골조만 하고 말았죠. 골조만 짓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거 마무리하려면 돈 몇 억 들어가요. 그럼 그 돈 못 건집니다. 저는 그 건축을 전공을 했고 인테리어를 전공을 했던 사람이 돼갖고 많이 아는데 집 사서 수리해서 팔아서 돈 남는다는 건 사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집 수리하는 순간 그 돈 못 건집니다. 아셔야 돼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예술적으로 집을 만들어 놓는다고 했을 때는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좀 살 수 있겠지만 흠집 사갖고 수리해서 팔아서 돈 남았다. 제 경험에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면 충청남 천안시에 보면 허가 신고일이 2018년 이렇게 돼 있죠. 대지 면적 660, 200평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건물 등기부 등본도 여기 돼 있죠. 뭐 가압류의 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등기됐다 그랬죠. 근데 더 웃기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누구한테 또 팔았더라고. 매매 예약을 했더라고. 그것도 파는 것도 얼마 전이더라고. 2022년이야. 보면. 그래서 또 보면 이렇게 그 매매를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나쁘게만 여기지는 않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보면. 자, 이렇게 됐을 때에 여러분들 이제 소송을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소송하는 사례를 제가 얘기한 겁니다. 소장, 청구 취지, 뭘 해라? 건물을 철거하고
2002년도까지 뭐 병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치료를 지급하라 이렇게 청구를 하게끔 되면은 판사님이 이제 날짜를 잡지 않습니까? 날짜를 잡아서 이제 피고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피고가 온다 그러면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조정을 하는 게 많고 피고가 오지 않으면은 원고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치료를 청구하실 겁니까? 예, 청구할 겁니다. 그러면 치료 감정 신청을 하십시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들이 나한테다가 그러면 치료를 얼마를 받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치료를 판사님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치료 감정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치료 감정 신청을 하게끔 되면 법원에서 치료 감정 돈을 얼마를 내라고 돈 나오면 그걸 돈을 내게끔 되면 법원에서 치료 감정사를 지정을 해서 치료 감정 신청하게끔 됩니다. 그럼 치료 감정사가 여기가 1년 동안 이 땅을 사용하는 가격이 얼마라고 결정을 판결을 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몇 개월씩 걸립니다. 보면. 치료는 판사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 감정사가 결정하고 우리는 치료를 신청하게끔 되면 판사님께서 치료 감정을 따로 신청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청구 원인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나홀로 소송을 한다고 할 때 이렇게 지금 금액이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나홀로 소송하는 게 맞거든요. 나홀로 소송할 때 하라고 제가 이렇게 다른 거 했던 실전 사례를 여기다 그대로 놓은 겁니다. 이걸 낙찰 받게끔 되면 나홀로 이렇게 해서 소송을 하게끔 되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는 39쪽입니다. 수원의 2024 8262 강제경매입니다.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2분의 1 지분 강제경매인데 강제경매가 670만 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감정 가격이 2억 1,400이죠. 한 번 떨어져서 1억 5,700까지 하락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보면 거의 제 경험에 의해서 거의 취하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취하가 되면은 제가 잔금을 안 내죠. 예를 들어서 자 봅시다. 이것이 2억 2,400인데 감정가가 얼마죠? 2억 2,400인데 우리 사장님이 가서 2억 5천 썼어요. 감정가 2억 2,400짜리 2억 5천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잔금 내지 않으면 3억 쓴다고 해서 잔금 안 내면 3억 쓰든지 2억을 쓰든지 마찬가지죠. 잔금 낼 때 잔금 가격이 문제가 되죠. 잔금을 안 내는데 3억을 쓰든지 4억을 쓰면 어때요? 근데 3억을 쓰면 이 사람이 그냥 팔려면 2억밖에 안 된다? 얘가 3억에 산대? 알았어. 그러면 내가 취하를 시키지 말지 이럴 수도 있겠죠. 즉 이렇게 취하가 거의 틀림없다는 것을 한정할 때는 너무 가격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취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500만 원 됐는데도 100 몇십만 원을 청구했는데 취하 안 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취하가 된다고 볼 때는 아까 얘기했지 주인이 누군지 알고 점유자가 누구인지만 알면은 확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이게 한 3, 400, 400이라도 벌고 싶다 하면 여기 찾아가서 동네 동장이나 누구한테도 여기 거주하는 사람이 누군지만 알게끔 되면은 금방 취하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금방 알죠. 어떤 분이 저한테다가 문자가 왔어요. 교수님, 소액으로라도 저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소액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거를 좀 추천해 주십시오. 이거 잔금 안 내죠? 보증금만 내죠? 그럼 보증금 얼마 있으면 되죠? 1,170만 원 있으면 되죠? 근데 잔금이 없으니까 문제가 될 수 있죠? 현장 가서 확인해 보라는 얘기, 거주자가 누군지. 가만히 앉아갖고 돈 버는 거 봤어요? 확인해 보시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여기 보게끔 되면은 이렇게 집이 있고 이렇게 그 양지가 여기 전원주택이 아주 유명하게 옛날에 지어져 있던 그런 동네인데 여기 보면 여기 집도 2층 집이 깔끔하고 괜찮죠?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기 또 더군다나 이번에 정말 세종시에서 그 왜
지나가고 인터체인지 또 옆이더라고. 보면 중부하고 그 선이 아니라 여기 지금 세종시에 포천에서 세종시까지 가는 게 있는데 그 옆이더라고요. 보니까 보면 여기 보면 기준거리가 있고 1억 3천이 있고 그다음에 얼마가 있죠? 600 얼마로 있죠. 근데 보면 김누구가 안본민이죠. 안본민이죠. 보면 근데 안본민이가 뭘로 했죠? 같이 살고 있죠. 아니 같이 살고 있지 않죠. 같이 살고 있지 않잖아요. 보면. 근데 안본민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제가 보면 한 사람은 79년생이고 한 사람은 93년생이죠. 이건 부부가 아닐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 내가 봤더니 처음부터 같이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지 무슨 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거를 한번 확인해보면은 최저가로 써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높게 써도 되는지 가격은 그것만 현장 가서 누가 살고 있는지만 알면은 확인이 되는 겁니다. 채무자 겸 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음 이렇게 되어 있죠. 채무자 겸 소유자. 채무자 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채무자가 누구죠? 안본민이죠. 그러니까 안본민이가 여기 있다는 뜻이에요. 보면 여기 보면 여기 양지면 여기인데 여기 누가 있죠? 김누구가 있는데 김누구가 있고 안누구가 있다는 얘기는 채무자 가족이 살고 있음.